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한글의 경제적 가치와 그것을 더욱 널리 확산하기 위한 한류 한글 확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글 연구와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40회 세종문화상 대통령상을 주셨군요.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한글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 3개나 받다 보니까 아마 주신 것 같은데요. 더 열심히 연구하라는 뜻이겠죠. 자, 제가 최근에 그 구글 트렌드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경향을 분석하는 검색인데요. 그걸 검색했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한글 검색어가 한류 검색을 앞서는 것을 지금 그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뭘까요? 이 한류 초기에는 한류가 당연히 이제 한글을 이끄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한글이 한류를 이끄는, 그만큼 한류, 뭐 한식, 한어, 한복 다 소중하지만 이 한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 한글이 한류를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 한글의 경제적 가치, 뭐 문화적 가치, 인문적 가치가 막 급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특집 방송을 보면 외국인들이 한결같은 얘기가 이 한글이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 같다. 한글이 갖고 있는 그 직선, 동그라미만의 그런 예술성, 또 그것으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인문적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막 경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자, 제가 최근에 발표된 그 세계 10대 브랜드의 경제적 가치를 보여주는 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애플부터 해서 뭐 우리나라 삼성도 들어있죠. 이 10대 브랜드의 경제적 가치를 보면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애플 같은 경우에 2022년에 3.5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4조가 넘죠. 뭐 삼성도 어마어마하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기업들의 그런 브랜드 가치를 알리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브랜드 가치를 다 합친 것을 넘어서는 게 저는 한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글은 어떤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쌓아앉는, 누구나 쉽게 문자를 배우는 그런 인문적 가치까지 아우르고 있거든요. 뭐 사실은 오늘은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그 경제적 가치와 인문적 가치, 이걸 같이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인문적 가치 때문에 그 경제적 가치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뭐 세계 10대 브랜드보다도 월등한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왜 한글, 뭐 15세기 때 훈민정음이라 그랬고요. 이 훈민정음 한글을 그렇게 높게 평가할까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꾼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문명은 바로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평등하게 공평하게 나누냐가 핵심 관건입니다.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꾼, 또는 뭐 과학, 기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문자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이고, 또 인류 역사상 대단히 훌륭한 문자들이 많이 있지만 오로지 한글만이 누구나 쉽게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꾼 문자라고 감히 말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보시겠지만 우리 한글에는 바로 과학적 보편성, 철학적 보편성, 음악적 보편성, 수학, 뭐 미학, 이 학문을 보면 모든 학문 분야, 거의 모든 분야의 보편성이라는 것은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평등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보편성이거든요. 과학과 철학, 음악, 사람 차별하던가요? 15세기 때 양반, 평민 그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과학, 철학, 음악, 수학, 이런 보편적 가치가 인문주의라는 사람다움의 휴머니즘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바로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라고 하는 것이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문자를 해설한 훈민의 해례복이라는 책이 이 묵과 지보라는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1443년에 단독으로 창제를 마무리하신 다음에 2년 9개월 뒤에 훈민정음 해례본,
이 광화문 광장에 우리 이세용당께서 계신데 거기 왼손에 들고 있는 책이죠. 바로 그런 책을 펴내셨는데 이때는 이제 8명의 정인지, 최양,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이계이솔로 강의한 이런 분들과 함께 펴냈는데요. 그 책이 바로 1997년에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고요. 바로 훈민정음의 그런 위대한 가치를 학문적으로 또는 모든 백성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책이고요. 이게 무가지보입니다. 굳이 뭐 그걸 경제적 가격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뭐 모나리자가 뭐 200조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모나리자를 뭐 무시하거나 낮게 평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나리자가 200조라면 회례본도 그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그 훈민정음과 훈민정음 회례본의 이런 경제적 가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한류 속의 한글의 가치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한글이라고 하지만 이제 처음에는 훈민정음 원문이라고 했고요. 28자, 이게 잠 17자, 몸 11자 이렇게 제가 나무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28자, 이 중에서 4글자는 이제 안 쓰고 있지만 바로 훈민정음의 28자의 정신 가치는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한글을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한국어 하면 말과 글을 합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한글이 모든 소리를 담다 보니까 이 말과 글을 혼동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한글은 이제 문자 측면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한글 하면 그리고 훈민정음 설명하면 저보러 훈민정음학자가 용어도 구별 못한다고 15세기 훈민정음을 어떻게 한글이라고 하느냐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한글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좁은 뜻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1910년 이후에 쓰였으니까 그런 근대 이후의 명칭이 되는 것이고요. 넓게 보면 이제 15세기 훈민정음을 아우르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어는 어려운 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중국어, 아랍어, 일본어에 이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뭐 그건 이제 외국 입장에서 그런 것인데요. 그렇지만 한글은 전 세계에서 모든 언어학자, 모든이라면 그렇고 저명한 문자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쉬운 문자로 인정하고 있죠. 근데 요거는요, 제가 최근에 이 헐버트 선생을 이 한글의 중시적으로 조명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헐버트 선생이 그걸 이미 입증하셨어요. 이분이 한국 나이 24살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3년 만에 한국어를 배우셔가지고 1889년에 미국의 아주 큰 신문이었던 뉴욕 트리뷴주에 기고를 합니다. 소논문 수준의 칼럼이죠. 거기서 한글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간결하고 과학적인 문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한글뿐만 아니라 이 한국어도 이 조사와 어미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다. 그런 거를 기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 한류 한글을 확산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특수표를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른바 각야거교 그런 표입니다. 뭐 이런 각야거교 이런 이제 한글 음절표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1527년 최세진이가 훈몽자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 뿌리는 해례본에 그런 게 들어있는 거고요. 이런 표를 활용해서 제가 재미있는 한글 놀이, 기적의 한글표를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 한글이 왜 과학적이라고 하나요? 왜 간결하다고 하나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한글은요, 원과 직선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점이나 동그라미 원이나 다 같이 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음이든 모음이든 이 직선 위주로 되어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표처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각야거교 이런 표가 가능한 겁니다. 저 따라 해보실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널리 알려고 놀이를 하나 개발했는데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각야거교, 고교, 구교, 극이, 하하하하. 이런 놀이를 개발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다 같이 웃으면서 함께 즐기는 그런 표를 개발했는지 좀 더 제가 직접 개발한 거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소개하기 전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직선과 그 곡선의 비율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대략 얘기하면 70, 80%가 자음이든 뭐든 통합했을 때 직선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모음 같은 경우는 뭐 수직선, 수평선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와 같은 각야, 거교, 나냐, 너냐와 같은
그런 한글 음절표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 직선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만약에 세종대왕께서 만약에 그 니은 같은 경우 혀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습을 본뜬 것인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곡선으로 본떴다고 한다면 당연히 간결한 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그 곡선을 그린다고 할 경우에 똑같은 그림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놀랍게도 세종대왕께서는 그것을 가장 간결한 어린이들까지 쉽게 따라 쓸 수 있는 수직선, 수평선만으로 본떴기 때문에 과거의 문자가 된 거죠. 또 더욱 놀라운 것은 직선이 이 수직선과 수평선의 비율이 황금 비율 거의 5대5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가 아까 같은 표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직선이 주는 의미는 또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간결한 평등의 문자의 기원이 됐다는 것이고요. 현대 한글은 이렇게 실제 쓰이는 글자가 자음 19자, 모음 21자, 40자입니다. 이 40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글자 수가 11,172자입니다. 요게 이제 그 한글의 어떤 우수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주 그냥 적은 자음과 모음만으로 그렇게 많은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리든지 마음껏 적을 수 있는 글자가 된 것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개발한 이 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는 제가 외국인들 대학생 기준으로 24분 안에 제 설명을 듣고 자기 이름을 뭐 마이클, 조던 이렇게 한글로 쓸 수 있게 만든 표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모음에서 이 분홍색은 분홍색, 그다음에 노란색이 그 수직선, 수평선 그런 계열이고 파란색이 그걸 합성인 거고요. 위에 초성자 19자, 밑에 받침 27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가감, 뭐 그금 이런 그 자음과 모음이 결합돼서 받침이 있는 글자 없는 글자 그걸 색깔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가 또 초성자에도 숫자가 붙어 있고요. 중성자 모음에도 붙어 있습니다. 받침에도 붙어 있고 번호만 결합되면 이게 어떻게 결합돼서 하나의 음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제 설명을 듣고 이 표만 봐도 금방 한글 세종대왕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금방 알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전 세계 사람 다 좋아하는 뭐 방탄소년단, 한나 이런 이름을 이제 그냥 10분 만에 빠르면 10분 뭐 아무리 늦어도 24분 안에 그걸 쓰고 자기 이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 기적의 한글 도표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 기적의 한글 도표 제가 이거 최종 구성은 제가 했지만 그 뿌리는 당연히 세종대왕, 뭐 최재진, 뭐 헐버트 주시영 선생님 이런 많은 분들이 앞서서 만들어 놓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외국인들로 해서 근데 이 표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아이들이 한글의 원리와 가치를 배울 때도 매우 유용합니다. 저는 이 표를 28개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인천공항에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공항마다 설치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이 표만 봐도 이 한글의 원리와 가치를 깨닫고 자기 이름을 쓰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글의 위대한 경제적, 과학적, 철학적, 인문학적 가치를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세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